차가운 대리석 복도를 울리는 것은 한서연의 구두 소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언제나 소리를 죽여 걷는 법을 알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가 이 거대하고 화려한 저택의 고요함을 깨뜨리는 불청객이라도 되는 듯이. 지금 들려오는 소리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사 도우미들의 발소리와 완벽하게 정돈된 정원에서 들려오는 정원사의 가위질 소리, 그리고 저택의 심장부인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기계음뿐이었다. 이 모든 소리의 교향곡 속에서 한서연은 지휘자였지만 동시에 유령이었다. JK 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아내.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그렇게 불렀다. 신데렐라, 현대판 공주, 온갖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지만 이 철옹성 같은 집 안에서 그녀의 이름은 그저 사모님이라는 건조한 호칭, 혹은 강태준에게는 그보다 못한 무언가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 집의 안주인이었지만 가장 값비싼 가구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가구는 적어도 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존재감이라도 있었으니까. 서연은 2층 서재의 거대한 창가에 서서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값비싼 실크 블라우스와 완벽하게 재단된 스커트,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머리카락과 무표정한 얼굴. 3년 전 아버지의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략 결혼의 제물이 되었을 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한때는 희미하게 남아 품고 있던 기대감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마모되어 사라졌다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거대한 호두나무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어젯밤 늦게까지 검토하다 아무렇게나 던져둔 것들이었다. 해외 지사 분기 보고서, 신규 사업 투자 제안서, 경쟁사 동향 분석 자료. 서연의 손길이 서류 위를 스쳤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종류별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었다. 무심코 훑어보는 듯한 그녀의 눈빛은 놀라운 속도로 핵심 데이터를 흡수하고 있었다. 동남아 시장 진출 전략, 지나치게 낙관적이야. 현지 유통망 확보 계획에 허점이 많군. 이 상태로 진행하면 2분기 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텐데.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순식간에 몇 가지 대안 전략과 예상되는 리스크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한때 그녀는 아버지 회사에서 가장 촉망받는 전략기획팀장이었다. 누구보다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추진력으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인재. 그러나 결혼과 동시에 그녀의 모든 경력은 박제된 나비처럼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능력을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아니,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다. 그에게 한서연은 그저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역할에 필요한 장식품일 뿐이었다. 사모님. 등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서연은 생각의 실을 끊고 돌아보았다. 이 집의 총괄 집사인 김 집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회장님께서 곧 귀가하십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알겠어요. 주방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그녀가 서재를 나와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보고서의 문제점들이 떠나지 않았다. 만약 자신이 여전히 필드에 있었다면 이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밤을 새워서라도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강태준의 식탁에 그가 좋아하는 음식을 올리는 것뿐이었다. 주방에 들어서자 수석 셰프가 분주하게 움직이다 그녀를 보고 깍듯하게 인사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좋아하시는 송로버섯을 곁들인 안심 스테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와인은 샤토마고 1982년산으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서연이 말을 이어가려던 순간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강태준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곧이어 들려온 목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준 씨, 이 집 정말 넓고 멋지다. 꼭 궁정 같아.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은 요즘 가장 잘 나가는 여배우 오유라였다. 텔레비전 화면을 뚫고 나올 듯한 그녀의 화려한 미모와 애교 넘치는 목소리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들 중에는 한서연의 법정 남편인 강태준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은 주방 입구에 멈춰 섰다. 그녀의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이미 익숙한 일이었다. 강태준이 오유라와 스캔들이 난 지 반년이 넘었고 그는 자신의 불륜을 숨기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는 이 집에 그녀를 데리고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강태준이 오유라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거실로 들어서는 모습이 서연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마치 제왕처럼 당당했고 집 안의 다른 모든 존재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듯한 오만한 시선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다 주방 입구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이나 미안함 같은 감정은 한 점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물건을 발견한 듯한 짜증만이 스쳐 지나갔다. 거기서 뭐 하고 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오유라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는 척하며 강태준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승리자의 여유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 사모님이셨군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해요. 그녀는 고개만 살짝 까딱하며 인사했다. 명백한 무시였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침묵이 강태준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못 들었나? 왜 거기 서 있냐고 물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식사 준비 마침 잘 됐군. 오늘 저녁은 유라 씨를 위해 내가 특별히 부탁할 게 있으니까. 그는 오유라를 소파에 앉히고는 서연에게 다가와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오늘 주방은 쉬게 해. 당신이 직접 저녁을 준비하도록. 유라 씨가 한식을 좋아하니 궁중요리 코스로 정성껏 차려내. 내 손님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것은 명령이었다. 아내가 아닌 고용인에게 내리는 지시였다. 자신의 정부를 위해 본처에게 직접 요리를 해서 바치라는 잔인한 요구였다. 서연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보이는 대신 그녀는 똑바로 강태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차갑고 흔들림 없는 시선에 강태준은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주춤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눈.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감정을 비웃으며 오만함을 되찾았다. 왜? 못하겠나? 당신이 이 집에서 하는 일이 고작 그런 것들 아닌가? 알겠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하고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곧았다. 마치 방금 들은 말이 아무런 상처도 주지 못했다는 듯이 오유라는 그 모습을 보며 입술 끝을 비틀어 웃었다. 그녀는 강태준의 팔에 매달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 씨, 그래도 괜찮을까? 사모님 기분 상하신 거 아니야. 신경 쓸 것 없어. 자기 위치를 아는 것뿐이니까. 강태준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오유라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서연의 모습이 담겨 있지 않았다. 주방으로 들어선 서연은 셰프와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직접 준비하겠습니다. 모두들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셰프가 놀란 얼굴로 물었다. 사모님, 하지만 회장님의 식사는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그 한마디에 주방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짐을 챙겨 밖으로 나갔다. 순식간에 텅 비어버린 거대한 주방에 서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잠시 동안 차가운 조리대 위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내쉬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분노, 슬픔, 그리고 처절한 굴욕감.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밖으로 터뜨리는 대신 안으로 삼켰다. 더 깊고 더 차가운 곳으로. 지금은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방금 전에 상처 입은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전쟁을 앞둔 장수의 눈빛처럼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변해 있었다. 서연은 앞치마를 둘렀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절도 있었다. 최고급 식재료들이 가득한 냉장고를 열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오유라. 그녀는 오유라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떠올렸다. 각종 인터뷰, 리얼리티 쇼, 심지어 파파라치 사진들까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식재료, 최근에 즐겨 찾는다는 레스토랑의 메뉴까지. 서연의 머리는 단순한 기억의 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고성능 컴퓨터와도 같았다. 오유라는 해산물을 좋아하지만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지. 매운 음식은 잘 못 먹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음식을 선호한다고 했어. 그리고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시던 담백한 생선구이가 그립다는 말을 했지. 서연의 입가에 희미하고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정성껏 차려내라고 했던가. 좋다. 세상에서 가장 정성스러운 음식을 대접해 주리라. 결코 잊지 못할 저녁 식사를. 그녀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칼질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고 재료를 다듬는 손길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구절판을 위한 얇은 밀전병을 붙이고 각양각색의 재료들을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차에 썰었다. 신선로에 들어갈 육수는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우려내 깊고 맑은 맛을 냈다. 옥돔은 비늘을 그대로 살려 튀기듯 구워내 바삭한 식감과 촉촉한 속살이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음식을 만드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결혼 생활을 언제, 어떻게 끝내야 하는가? 아버지의 회사는 3년 전 JK그룹의 자금 지원 덕분에 위기를 넘겼지만 이제는 자생력을 거의 회복했다. 자신이 이 집을 나간다고 해서 회사가 다시 휘청거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명분과 타이밍이었다. 강태준은 결코 순순히 그녀를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하지 않는 남자다. 이혼을 요구하면 그는 분명 언론을 이용해 자신을 이상한 여자로 몰아가거나 친정을 다시 위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나를 버리게 만들어야 해. 아니,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야. 서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이 집에서 유령처럼 살며 JK그룹의 모든 내부 정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었다. 강태준이 무심코 던져두는 서류들, 집으로 걸려오는 업무 전화들, 가끔씩 집에서 열리는 비공식적인 임원회의 내용까지. 강태준은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지만 그 투명인간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분석하고 있었다. 그 정보들은 이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9가지 요리로 구성된 완벽한 궁중 요리 한 상이 차려졌다.
눈으로 먼저 맛본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화려하고 정갈한 상차림이었다. 마지막으로 밥과 탕을 내가기 직전 서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점검했다.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다시 한번 단정하게 빗었다. 얼굴에는 굴욕의 흔적 대신 완벽한 하녀의 미소를 걸었다. 그녀가 음식이 담긴 은쟁반을 들고 다이닝룸으로 들어서자 와인을 마시며 웃고 떠들던 강태준과 오유라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들을 본 오유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세상에, 태준 씨, 이게 정말 사모님이 직접 하신 거라고요. 이건 거의 예술 작품인데요. 강태준 역시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서연이 이 정도로 요리에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무능한 여자라고 생각해왔다. 서연은 각 요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나지막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7가지 채소와 고기를 곁들인 구절판입니다. 입맛을 돋우는 데 좋을 겁니다. 이것은 해물과 고기, 채소를 넣어 맑게 끓여낸 신선로입니다. 오유라 씨께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들었기에 새우와 게는 빼고 전복과 흰살 생선으로 맛을 냈습니다. 오유라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자신의 알레르기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나빴지만 겉으로는 감탄하는 척하며 웃었다. 어머, 사모님 정말 세심하시네요. 감사해요.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음식을 놓았다. 비늘을 살려 구워낸 옥돔구이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어릴 적 추억의 음식을 그리워하신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맛을 재현해보려 노력했습니다. 그 말에 오유라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느낌. 칭찬처럼 들리는 저 말들이 사실은 자신을 철저히 분석하고 발가벗기는 듯한 불쾌감을 주었다. 마치 네가 어떤 인간인지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속삭이는 것만 같았다. 강태준 역시 서연의 태도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녀는 분명 하녀처럼 음식을 나르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기묘한 위험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굴욕을 감내하는 자의 체념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자의 여유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밥과 탕을 내려놓은 서연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불러주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다이닝룸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음식의 향기처럼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오유라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식욕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말없이 옥돔구이 한 점을 입에 넣었다. 바삭한 비늘과 부드러운 속살의 완벽한 조화. 그가 지금껏 먹어본 어떤 생선 요리보다도 뛰어난 맛이었다. 하지만 그는 칭찬 대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한서연 자신이 결혼이라는 이름으로 3년간 곁에 두었던 여자. 그는 오늘 처음으로 자신이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아주 불쾌한 감각을 안겨주었다. 자신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할 것이 실은 자신의 이해를 아득히 벗어난 곳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깨달음이었다. 다이닝룸을 빠져나온 한서연은 자신의 공간인 2층 동쪽 별채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1층의 작은 응접실로 들어가 소리 없이 문을 닫았다. 거대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그녀의 취향이 반영된 곳.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자개장과 단아한 동양화가 걸려있는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내린 정원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 인공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정원은 마치 그녀 자신의 처지처럼 보였다. 겉은 화려하지만 생명력 없는 박제된 풍경. 다이닝룸에서는 간간히 오유라의 높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서연의 신경을 긁었다.
강태주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아마 아무 생각도 없을 것이다. 그에게 오늘 저녁은 그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고 아름다운 애인을 만족시키는 수많은 밤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무대 위에서 아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감정을 느끼든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서연은 손가락으로 차가운 유리창을 쓸었다. 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던가, 강태준의 마음을 얻으려 애쓰지 않았던가, 처음 1년은 그랬다. 아버지의 회사를 구해준 그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고 싶었다. 그의 아내로서,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그래서 그의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정리해 건네기도 하고 그의 건강을 염려해 밤새워 탕약을 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언제나 차가운 무시와 경멸뿐이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당신이 할 일은 그냥 조용히 이 집의 장식품으로 존재하는 거야. 그의 말은 그녀의 모든 노력을 하찮은 것으로 만들었다. 그때 깨달았다. 이 남자는 자신을 한 번도 동등한 인격체로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그 후로 서연은 가면을 썼다. 감정 없는 인형, 그림자 같은 아내.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오늘 강태준은 그 마지막 가면마저 찢어발기려 하고 있었다. 자신의 정부 앞에서 그녀를 하녀로 세운 것도 모자라 그녀의 자존심을 발밑에 짓밟았다. 이제 끝내야 할 때가 왔어. 서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더 이상의 미련도 연민도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냉정한 계산과 실행뿐이었다. 그때 다이닝 룸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그녀를 부르는 소리였다. 서연은 짧은 한숨을 내쉬고 다시 완벽한 무표정의 가면을 쓴 채 응접실을 나섰다. 다이닝 룸에 들어서자 오유라가 와인잔을 흔들며 그녀를 향해 손짓했다. 식사는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였다. 사모님, 와인이 떨어졌네요. 와인셀러에 가서 좀 더 가져다 주시겠어요? 아까 마셨던 샤토마고 정말 좋던데요. 그것은 명백히 하녀에게나 할 법한 명령조였다. 강태준은 그것을 제지하기는커녕 당연하다는 듯 팔짱을 끼고 서연을 쳐다보기만 했다. 서연은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이고 빈 와인병을 들었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나가려던 순간 오유라가 와인잔을 든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 잠시만요. 사모님 옷에 뭐가 묻은 것 같은데. 오유라는 서연에게 다가오는 척하며 그녀의 바로 앞에서 발을 헛디디는 신용을 했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붉은 와인이 가득 담긴 잔이 크게 기울어졌다. 핏물처럼 검붉은 액체가 하얀 포물선을 그리며 허공을 날았다.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서연의 가슴팍으로 정확히 쏟아졌다. 그녀가 입고 있던 옅은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 위로 짙은 와인 자국이 마치 끔찍한 상처처럼 순식간에 번져나갔다. 정적이 흘렀다. 서연의 시선은 자신의 가슴에 번지는 붉은 얼룩에 고정되었다. 이 블라우스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생일 선물로 직접 디자인해서 맞춰주신 옷이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녀의 가장 소중한 유품. 그것이 지금 다른 여자가 휘두른 와인에 더럽혀지고 있었다. 어머나 어떡해. 오유라가 호들갑스럽게 소리치며 한 발짝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미안함 대신 계획이 성공했다는 교활한 희열이 반짝이고 있었다. 미안해요. 사모님, 제가 잠시 휘청하는 바람에.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이 서 계셨어요? 피할 수도 있었을 텐데. 책임을 전가하는 뻔뻔한 말이었다. 강태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하지만 그가 걱정하는 것은 서연이나 그녀의 옷이 아니었다. 이 불쾌한 상황 그 자체였다.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무슨 소란이야. 칠칠치 못하게
그의 질책은 오유라가 아닌 서연을 향한 것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차가운 분노와 깊은 경멸이 뒤섞인 불꽃이 그 안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유라를 지나쳐 소파에 앉아있는 강태준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 지금 뭐라고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 퍼런 날이 서 있었다. 강태준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녀의 목소리에 순간 당황했다. 언제나 순종적이고 감정 없던 인형이 아니었다. 상황 파악이 안 되나 유라 씨가 놀랐잖아. 얼른 사과드리고 이거나 치워. 강태준은 턱짓으로 바닥에 떨어진 와인 방울들을 가리켰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서연에게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사과, 이 상황에서조차 그는 그녀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었다. 서연의 입가에 신락 같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비웃음이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비웃음이자 눈앞의 어리석은 남자에 대한 조소였다. 이런 남자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했던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던가. 그때였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뜨겁지 않았다.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웠다. 슬픔이나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3년간 그녀를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를 완전히 얼려버리고 산산조각 내버리는 결정의 눈물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것이라는 선언과도 같은 눈물. 알겠습니다. 서연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이나 오유라를 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에 새겨진 붉은 얼룩을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와인 자국이 아니었다. 썩어빠진 이 결혼 생활에 찍는 종지부이자 그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핏빛 인장이었다. 그녀는 오유라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 부주의로 놀라게 해드렸군요.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오유라는 그녀의 순순한 태도에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승리감에 도취해 으스댔다. 됐어요. 그 옷, 비싸 보이는데 어쩌죠. 제가 세탁비라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버릴 옷이었으니까. 서연은 말을 마치고 조용히 다이닝룸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조금의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다이닝룸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오유라는 찝찝한 기분을 떨치지 못했고 강태준은 서연의 마지막 눈빛이 마음에 걸렸다.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자신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쳤지만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했다. 별채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가장 먼저 와인에 젖은 블라우스를 벗었다. 그녀는 그것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았다. 대신 욕조에 찬물을 받아 조심스럽게 행궈냈다. 붉은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애쓰지 않았다. 이 상처를, 이 굴욕의 증거를 그대로 간직하기로 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자신이 어떤 지옥을 딛고 일어섰는지를 기억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은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놓인 커다란 여행 가방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가 그 안에 담기 시작한 것은 화려한 드레스나 값비싼 보석들이 아니었다.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낡은 외장 하드디스크 몇 개였다. 거기에는 지난 3년간 그녀가 비밀리에 수집하고 분석해온 JK그룹의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이 무시했던 사업 보고서의 원본 데이터, 이사회 비공식 회의록, 계열사 간의 부당 내부 거래 정황, 그리고 그의 약점이 될 만한 치명적인 투자 실패 사례들까지. 다음은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몇 개의 USB였다. 여기에는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개인적으로 관리해온 해외 비상금 계좌와 투자 포트폴리오 정보가 들어있었다.
강태준은 그녀가 아무런 경제적 능력 없이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결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손에 완전히 맡기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책장에서 낡은 경영 전략 서적 몇 권과 졸업 증명서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사진이 담긴 작은 액자를 품에 안았다. 그것이 전부였다.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이 집에서 진정으로 그녀의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고작 이것뿐이었다. 강태준이 사준 모든 것들. 이 방을 채우고 있는 화려한 가구와 옷들은 처음부터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짐을 다 싼 그녀는 변호사에게 보낼 짧은 메시지를 작성했다. 플랜 B를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 9시 정각에 서류를 발송해 주세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샤워를 했다. 뜨거운 물줄기가 그녀의 몸을 감쌌다. 마치 지난 3년간의 더러운 기억들을 씻어내는 의식처럼. 그녀는 오랫동안 물을 맞고 서 있었다. 샤워를 마친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다. 저 수많은 불빛들 속 어딘가에 그녀가 새로 시작할 삶이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장식품이 아닌 온전한 한서연으로서의 삶.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로 모든 것을 흘려보내기에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 복수. 그것은 너무 감정적인 단어였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 구현이었다. 자신의 능력을 짓밟고 인격을 모독하고 그녀의 삶을 유린한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강태준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의 왕국인 JK그룹을 그의 발밑에서부터 무너뜨려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무능한 왕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 서연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전율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야수가 마침내 깨어나는 듯한 감각.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3시.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 강태준도 오유라의 곁에서 만족스러운 잠을 자고 있겠지. 서연은 작은 배낭 하나만 맨 채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더 이상 소리가 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거대한 현관문을 빠져나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뒤를 돌아보자. 불 꺼진 저택이 거대한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의 감옥이자 동시에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준 곳. 안녕, 강태준. 그녀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서연은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태준은 익숙하지 않은 침묵 속에서 눈을 떴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어젯밤 오유라를 돌려보낸 후 그는 서재에서 늦게까지 위스키를 마셨다. 한서연의 그 마지막 눈빛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술 기운에 애써 그 생각을 지워버렸다. 감히 자신에게 반항적인 눈빛을 보이다니.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 굴복시키는 법을 가르쳐주면 그만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 텅 빈 옆자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늘 그 자리에 온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공허함은 아니었다. 그는 가운을 걸치며 무심코 침실 문을 열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 복도 저편에서 서연이 그의 아침 식사를 챙기거나 그가 입고 나갈 옷을 점검하는 희미한 인기척이라도 느껴졌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저택 전체가 거대한 진공 상태에 빠진 듯했다.
한서연. 그는 짜증스럽게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대답은 없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매일 아침 그의 동선에 맞춰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오늘의 의상과 시계. 커프스링크가 보이지 않았다. 수십 벌의 명품 정장과 수백 개의 액세서리가 진열되어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혼란스러운 옷 무더기에 불과했다. 그는 스스로 옷을 골라 입는 법을 잊은 지 오래였다. 서연이 그의 일정과 그날 만나는 사람, 날씨까지 고려해 모든 것을 맞춰주었기 때문이다. 젠장, 어디 간 거야? 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아무거나 골라잡아 목에 둘렀다. 1층으로 내려오자 김 집사가 창백한 얼굴로 그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기침하셨습니까? 부인은 어디 있지? 아침부터 보이지가 않던데. 어젯밤 일로 단단히 삐지기라도 한 모양이지. 그는 비아냥거리며 말했다. 김 집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그게 사모님께서 별채에 계시지 않습니다. 새벽에 개인 차량을 이용해 밖으로 나가신 것 같은데 행선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십니다. 강태준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나가 자기 마음대로 누가 허락이라도 했나?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김 집사는 무언가 말하기를 주저했다. 그리고 뭐 뜸들이지 말고 말해. 사모님 방에 있는 개인 소지품들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 서연의 공간인 별채로 향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깔끔했지만 동시에 낯설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쓰던 화장품 하나 남아있지 않았고 책상 위에도 책 한 권, 펜 한 자루 없었다. 옷장 문을 열자 그가 사준 화려한 옷들만이 마네킹처럼 걸려있을 뿐. 그녀가 평소에 입던 단정한 옷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정말로 떠난 것이다. 말 한마디 없이. 하지만 강태준의 첫 반응은 후회나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통제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서 오는 격렬한 분노였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이 집을 나가 이 결혼의 주도권은 내게 있다. 시작도 끝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아, 그래. 얼마나 버티나 한번 보자고. 그는 코웃음을 쳤다. 세상 물정 모르는 여자가 돈 한 푼 없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는가. 길어야 일주일. 아니, 사흘 안에 울면서 돌아와 잘못했다고 빌 것이 뻔했다. 그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 더 이상 그녀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사소한 일탈에 신경 쓰기에는 그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았다. JK그룹 본사. 회장실. 강태준은 평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신경으로 아침 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비서인 초회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했다. 회장님, 10시에 성진케미칼 인수 관련 최종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자택으로 보내드린 시장 분석 보고서가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 서재 책상 위에 있을 거다. 집에 연락해서 당장 가져오라고 해. 강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어젯밤 술을 마시기 전 분명 책상 위에 던져두었다. 평소 같았으면 서연이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해 그의 가방에 넣어두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 후 김 집사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그의 예상을 빗나가게 했다. 회장님, 서재 어디에도 해당 보고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것이 아닙니까? 없다고. 그게 왜 없어? 제대로 찾아본 거 맞아. 강태준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고서는 없었다. 그는 그제야 어젯밤 서연이 서재를 정리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설마 그녀가... 아니, 그럴 리 없다. 사업이라곤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그런 중요한 서류를 일부러 숨겼을 리가. 아마
청소하면서 다른 곳에 잘못 두었을 것이다. 결국 그는 핵심 자료 없이 회의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경쟁사 동향과 시장 변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 그의 전략은 공허한 외침처럼 들렸다. 임원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회의실 안에는 미묘한 불신과 불안의 공기가 감돌았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회의실에서 자신이 초라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점심에는 해외 사모펀드 대표와의 중요한 약속이 있었다. 그는 당연히 약속이 잡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지난주에 집에서 통화할 때 서연이 근처에 있었으니 알아서 예약해 두었을 것이라고. 그녀는 언제나 그런 식이었다. 그의 스케줄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그림자처럼 보좌했다. 하지만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예약자 명단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당황한 그가 최 실장에게 소리쳤지만 최 실장은 억울하다는 듯 말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모님께서 항상 처리하시던 부분이라 결국 그는 투자자에게 망신을 당하고 급하게 다른 식당을 찾아야 했다. 음식 맛도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세상을 완벽하게 돌아가게 하던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버린 듯한 느낌. 모든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 성진케미칼 인수건을 담당하는 M&A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성진케미칼 측에 제출했던 우리 비공개 입찰 제안서가 유출된 것 같습니다. 방금 전. 경쟁사인 태양홀딩스에서 우리보다 단 1% 높은 가격과 훨씬 더 파격적인 조건을 담은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비공개 입찰 정보가 어떻게 새어나가? 저희도 그 점을 파악 중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전략이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마치 저희 제안서의 모든 약점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확하게 그 부분들만 파고드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전문가의 소행이 분명합니다. 강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태양홀딩스. 최근 몇 년간 공격적인 M&A로 급부상하고 있는 신흥 강자. 하지만 그들의 전략이 이토록 치밀하고 날카로웠던 적은 없었다. 마치 갑자기 다른 회사가 된 것 같았다. 우리 쪽에 스파이가 있는 거다. 당장 모든 관련자들을 조사해. 그는 분노에 차소리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다. 이 정교한 공격, 그리고 아내의 갑작스러운 가출. 이 두 가지 사건이 정말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일까? 그날 밤 강태준은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어둠과 침묵이 그를 맞았다. 어제 오유라와 함께 들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뼛속까지 시린 냉기가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 집이 가정이 아니라 그저 텅 빈 건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서연이라는 존재가 사라지자 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희미한 온기마저 함께 증발해버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는 여전히 아침의 혼란 그대로였다. 그는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병째 들이켰다. 어디 있는 거야? 한서연.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행방이 진심으로 궁금해졌다. 돌아와서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보고 싶은 마음과는 다른 차원이었다. 빠져버린 톱니바퀴를 다시 제자리에 끼워 넣고 싶은 욕구. 이 모든 불편하고 짜증나는 상황을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은 조바심. 그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잃어버린 것은 단순히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던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그가 무시하고 내팽개쳤던 그 존재가 실은 그의 왕국을 지탱하던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기둥이 무너진 지금
그의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거대한 폭풍이 그의 제국을 향해 조용히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 폭풍의 눈에는 그가 버린 아내 한서연이 서 있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는 날렵한 유리 빌딩 40층. 퀀텀 리프 어드바이저리의 사무실은 잠들지 않는 도시의 심장처럼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전통적인 대기업의 중후함 대신 실력과 속도만이 유일한 미덕으로 여겨지는 신흥 M&A 자문회사였다. 넥타이를 맨 중년의 임원들 대신 최신 트렌드의 비즈니스 캐주얼을 입은 젊고 명민한 두뇌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곳, 그리고 이 격전지의 가장 깊숙한 곳. 통유리 벽으로 된 회의실 안에서 폭풍의 눈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태양홀딩스가 제시한 수정 제안의 핵심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건 미끼일 뿐이죠. 레이저 포인터가 가리킨 스크린에는 JK그룹과 태양홀딩스의 성진케미칼 인수 제한 조건이 나란히 비교 분석되어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방안의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었다. 어깨까지 오는 세련된 단발머리, 몸에 완벽하게 맞는 다크 네이비 팬트 슈트,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눈빛. 그녀는 더 이상 한서연이 아니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헬레나 한, 퀀텀 리프가 비밀리에 영입한 최고의 전략가로 불렸다. 3주 전 한서연은 이 회사의 대표인 윤상현을 찾아갔다. 윤 대표는 과거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와 거래했던 인연이 있었고 당시 그녀의 능력을 눈여겨봤던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조건으로 JK그룹을 상대로 한 모든 M&A 자문권을 자신에게 맡겨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반신반의하던 윤 대표는 그녀가 단 하루 만에 작성해 온 JK그룹의 비공개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를 보고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보고서는 JK그룹 내부자가 아니면 결코 알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들을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다. 강태준 회장의 스타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압도적인 자본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방식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디테일에 대한 오만함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성진케미칼 인수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성진이 보유한 차세대 배터리 신소재 특허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단순히 공장 설비와 유통망의 가치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헬레나, 즉 서연의 설명은 군더더기 없이 날카로웠다. 회의실에 모인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말에 집중했다. 특히 그녀의 직속 팀원인 젊은 수석 애널리스트 박진호는 경외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나 불가능해 보였던 판들을 뒤집는 그녀는 이미 젊은 금융인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우리가 태양홀딩스에 제안한 전략은 이겁니다. 인수 가격은 JK보다 약간만 높게 제시해서 강태준의 자존심을 자극한다. 그는 분명 가격 경쟁으로 응수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자금을 소모하게 될 겁니다. 그 사이 우리는 물밑으로 성진케미칼의 핵심 연구 인력과 접촉해 그들의 특허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주는 파트너가 우리라는 점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연구원 출신인 성진의 대표는 공장 부지보다 자신의 자식 같은 기술을 알아주는 파트너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사회가 문제입니다. 성진의 이사회는 JK가 제시한 높은 가격에 이미 마음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스크린에 또 다른 차트를 띄웠다. 맞아요. 그래서 플랜 B가 필요합니다. 강태준 회장은 지금쯤 내부 정보 유출을 의심하며 자체 감사에 착수했을 겁니다. JK그룹 같은 거대 조직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팀 전체가 경직되고 의사결정 속도는 현저히 느려지죠.
우리에겐 최소 48시간의 골든타임이 생긴 겁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성진의 2대 주주인 해외 투자펀드와 접촉할 겁니다. 그녀는 JK그룹의 제안서에 숨겨진 독소 조항, 즉 인수 후 대규모 구조조정 가능성을 암시하는 부분을 정확히 짚어냈다. 이 펀드는 장기적인 기술 가치를 중시하는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JK의 제안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진의 핵심 R&D 역량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면 그들은 우리 편에 서게 될 겁니다. 이사회의 표대결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거죠. 완벽한 분석과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전략. 회의실 안에서는 나지막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헬레나라는 전략가가 단순히 정보만 많은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심리와 조직의 생리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졌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그 누구도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는 강태준의 집에서 3년간 그림자처럼 살며 그 모든 것을 체득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사방이 유리로 된 그녀의 방에서는 서울의 마천루가 한눈에 들어왔다. 3주 전 허름한 오피스텔에서 밤을 새우며 이 계획을 구상하던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텀블러에 담아온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3년간 강태준의 집에서 마시던 값비싼 커피보다 지금 이 싸구려 녹차 티백이 훨씬 더 깊은 맛을 냈다. 자유의 맛,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한 성취의 맛이었다. 책상 위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화면에는 JK그룹의 주가 변동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성진케미칼 인수 난항 소식이 조금씩 시장에 퍼지면서 주가는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이 작은 균열이 거대한 댐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실금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때 보안 설정이 된 개인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다. 발신자는 미스터 백이었다. 그는 그녀 아버지의 회사에서 오랫동안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충직한 인물이었다. 아버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후에도 그녀와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녀의 조력자가 되어주었다. 아느치백 실장님, 아가씨, 아니, 한 이사님 요청하신 자료 확보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나직하지만 흥분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JK바이오의 임상 3상 데이터 원본 말입니까? 네, 제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했습니다. 공식 발표된 자료와는 달리 일부 데이터에서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발견되었지만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은폐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JK바이오는 강태준이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는 신성장 동력이었다. 만약 이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 터진다면 단순히 주가 하락의 문제가 아니었다. JK그룹 전체의 도덕성과 강태준의 경영 능력에 대한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제가 신호를 드릴 때까지 안전한 곳에 보관해 주십시오. 강태준이 성진케미칼 건으로 가장 궁지에 몰렸을 때 그의 숨통을 끊을 비수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늘 몸조심하십시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야망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복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과정일 뿐이다. 자신의 능력을 믿어주었던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삶을 되찾기 위해 무엇보다도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은 자에게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값비싼 수업이었다. 강태준,
당신이 내게서 앗아간 것은 고작 3년의 시간이지만 당신이 잃게 될 것은 당신의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과거에 유순했던 여인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야망으로 단련된 날카롭게 벼려진 검과 같은 여전사가 서 있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한서연이 사라진 지 2주가 흘렀다. 강태준의 세상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길어야 사나흘 안에 눈물 흘리며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었다. 하지만 그녀에게서는 어떤 연락도, 흔적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처음의 분노와 오만함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 불안감의 진원지는 두 곳이었다. 하나는 그의 발밑을 뒤흔드는 사업상의 위기였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일상을 좀먹는 혼돈이었다. JK그룹의 M&A 전략회의실은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태양홀딩스가 성진케미칼의 핵심 연구 인력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해 JK그룹으로 인수될 시 예상되는 R&D 예산 삭감 및 구조조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연구원들이 우리와의 면담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그룹의 부채 비율과 과거 공격적 M&A의 실패 사례를 들먹이며 성진 인수가 승자의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기사들의 출처는 모두 익명의 금융 전문가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집요합니다. 보고는 쉴 새 없이 이어졌고 하나같이 나쁜 소식뿐이었다. 강태준은 굳은 얼굴로 회의 테이블을 내려다봤다. 모든 것이 엉망이었다. 그들이 한 발짝 나아가면 상대는 이미 두 발짝 앞에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렸다. 마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기분이었다. 퀀텀 리프 어드바이저리, 그리고 그 배후에 있다는 헬레나라는 여자. 강태준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대체 정체가 뭐야? 지금까지 알아낸 게 고작 그것뿐인가? 그의 질책에 초해 실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보고서를 내밀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뒷조사를 했지만 정말 안개 속에 쌓인 인물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으로 추정되며 미국 와튼 스쿨을 최우등으로 졸업했다는 기록은 확인했습니다. 당시 영문 이름이 헬레나 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의 경력이나 출신 배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가려져 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 같습니다. 헬레나 한, 강태준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다. 익숙한 성씨였지만 그는 애써 그 연관성을 무시했다. 그럴 리가 없었다. M&A 팀장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의 전략은 무서울 정도입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마치 회장님의 생각과 습관, 심지어 약점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금력을 동원해 압박하면 그녀는 성진의 내부 여론을 흔들어 대응합니다. 저희가 언론 플레이를 시도하면 더 자극적인 내부 정보로 맞불을 놓습니다.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 같으면서도 가장 아픈 곳만 골라 찌르는 방식입니다. 강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의 전략과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다고 세상에 그런 자가 있을 리가. 그는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었다. 감히 누가 그의 머리 위에서 놀아난단 말인가.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합법, 불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내가 원하는 건 그녀의 정체야. 당장 그의 고함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보이지 않는 적에게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된 그 유령 같은 여자를 반드시 자기 눈앞에 끌어다 놓아야만 했다. 그의 분노는 회사에서뿐만이 아니었다.
밤늦게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맞이하는 것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지만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고용인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지만 그 결과물은 언제나 무언가 부족했다. 식탁에 올라온 음식은 최고급 재료로 만든 것이었지만 그의 입맛에는 맞지 않았다. 서연이 차려냈던 음식처럼 그의 그날 컨디션이나 기분까지 고려한 섬세함이 없었다. 드레스룸의 옷들은 비서실에서 날씨와 공식 일정에 맞춰 준비해 두었지만 갑작스러운 저녁 약속이나 개인적인 만남까지 대비한 센스는 없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집 안을 채운 절대적인 침묵이었다. 이전에도 그와 서연 사이에 대화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만들어내는 희미한 소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서재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는 소리, 복도를 조용히 걷는 발소리. 그 모든 것들이 이 거대한 저택에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는 최소한의 온기를 부여했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사라졌다. 어느 날 밤, 그는 불면증에 시달리다 서연이 머물던 별채로 향했다. 문을 열자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방 안에서 그녀가 쓰던 희미한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홀린 듯 그녀의 책상 앞에 앉았다. 서랍을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무심코 책상 위에 유일하게 남겨진 낡은 경영학 원서 한 권을 집어들었다. 책을 펼치자 페이지 곳곳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롭고 정교한 필체로 주석이 달려 있었다. 복잡한 이론을 꿰뚫는 통찰력, 기존의 학설을 비판적으로 재해석하는 시각, 그가 평소 하찮게 여기던 아내의 낙서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런 걸 읽고 있었단 말인가. 그는 책을 덮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3년간 한서연이라는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순종적인 장식품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그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깊이를 가진 인간이었다. 그는 문득 그녀가 그리워졌다. 그녀의 얼굴이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녀가 만들어내던 완벽한 질서가 그리웠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안정감, 회사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통제되던 사적인 환경. 그는 여전히 그것을 유능한 가정부를 잃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치부하려 애썼다. 아내를 잃었다는 상실감을 인정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젠장, 고작 여자 하나 없어졌다고 이 난리라니. 그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방을 나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초의 실장이 마침내 헬레나 한에 대한 추가 보고서를 가지고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결정적인 단서를. 뭔가 말해봐. 최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태블릿 PC를 그의 앞에 내려놓았다. 화면에는 퀀텀 리프 어드바이저리 사옥의 지하주차장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서고 운전석에서 한 여자가 내렸다. 날렵한 비즈니스 슈트를 입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어가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이 여자입니까? 헬레나라는 자가. 영상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차량의 소유주를 조회해 보았습니다. 최 실장의 손가락이 화면을 확대했다. 차량 번호판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차량은 3주 전 사모님께서 직접 현금으로 구입하신 것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태준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헬레나 한서연, 사라진 아내, 유령처럼 나타난 적,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어째서 저기 자신의 전략을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는지, 왜 자신의 사소한 습관까지 파악하고 있었는지, 왜 하필 그녀가 사라진 시점과 JK그룹의 위기가 시작된 시점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어 결혼사진 액자를 꺼냈다. 사진 속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한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그는 사진 속의 여자와 어렴풋이 기억나는 CCTV 속 여자의 실루엣을 번갈아 보았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부정했다. 자신이 3년간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무 능력도 없는 여자라고 믿었던 한서연이 대한민국 재계를 뒤흔드는 M&A 전략에 괴물일 리가 없었다. 그것은 그의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착각 속에 살아왔는지를. 그는 액자를 책상 위로 던져버렸다. 유리가 깨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지독한 공포. 한스요 연. 그는 짐승처럼 그르렁거리며 아내의 이름을 불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전쟁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발밑에서 기어오른 그림자를 다시 짓밟아야 하는 처절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성진 케미칼의 운명을 결정할 최종 협상일. 장소는 중립지대인 시내의 한 5성급 호텔 최상층 컨퍼런스 룸이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발 아래로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정상의 맑은 공기와는 거리가 멀었다. JK그룹과 태양홀딩스, 그리고 성진케미칼의 이사회 임원들이 마주 앉은 테이블 위에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주는 테이블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의 등은 꼿꼿했고 표정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테이블 아래에서 꽉 쥔 그의 주먹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지옥을 경험했다. 헬레나 한이 한서연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이후 그는 단 한숨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처음에는 부정했다. 동명이인이거나 한서연이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이름만 빌려준 것일 거라고.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가 남몰래 취득한 각종 금융 자격증, 해외 유학 시절의 기록들, 그리고 그녀의 개인 계좌에서 퀀텀 리프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초기 투자금까지.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자각이었다. 3년간 자신의 옆에 있던 여자가, 자신이 하찮게 여기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실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채 자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 그는 제 손으로 호랑이를 키워 자신의 심장을 겨누게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성진 케미칼을 차지하기 위한 비즈니스 협상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확인하고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워야 하는 그의 전쟁터였다. 그는 오늘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가면을 만천에 벗겨내고 그녀가 얼마나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을 기만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했다. 회의실 문 쪽을 향한 그의 시선은 집요했다. JK그룹의 임원들은 그들의 총수가 왜 이토록 불안정해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평소에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다. 드디어 회의실 문이 열렸다. 태양홀딩스의 서정혁 회장과 그의 팀이 먼저 들어섰다. 서 회장은 강태준을 향해 의례적인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여유가 넘실거렸다. 그리고 서 회장의 뒤를 따라
마지막 한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섰다. 순간 강태준의 세상이 멈췄다.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시야에는 오직 그 여자만이 존재했다. 한서연, 그녀는 짙은 회색의 미니멀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신구 하나 없었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존재감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강렬했다. 과거에 순종적이고 그늘졌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시선, 그리고 입가에 걸린 희미하지만 차가운 미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태준에게 향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놀라움도, 원망도, 심지어 증오도 아니었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완벽한 무관심이었다. 그 무관심이 강태준의 심장을 가장 날카롭게 찔렀다. 태양홀딩스의 서 회장이 자랑스럽게 그녀를 소개했다. 그리고 이쪽은 저희 태양홀딩스의 이번 인수 제안의 모든 설계를 총괄한 퀀텀 리프 어드바이저리의 헬레나 한 이사입니다. 헬레나 한. 그 이름이 공식적으로 불리는 순간 JK그룹 임원석에서 작게 술렁거림이 일었다. 몇몇은 강태준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강태준의 법적 아내가 지금 그의 적이 되어 눈앞에 서 있는 이 기괴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자리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내 하나 간수하지 못해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능한 총수라고. 그의 자존심에 깊은 균열이 생기며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서연은 그런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다. 그녀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물 흐르듯 우아하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럼 저희 태양홀딩스의 최종 제안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맑고 차분했지만 모든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그녀는 성진케미칼의 이사들을 향해 말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모든 논리는 강태준을 겨냥한 비수였다. 저희는 성진케미칼의 가치를 단순히 재무제표 상의 숫자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진의 심장인 R&D 인력과 그들이 쌓아온 기술의 잠재력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JK그룹이 과거에 인수한 기업들의 사례를 띄웠다. 인수 후 R&D 예산을 삭감하고 핵심 인력을 구조조정하여 단기적인 이익을 취했지만 결국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던 실패 사례들. 그 모든 프로젝트는 강태준이 직접 지휘했던 것들이었다. 반면 태양홀딩스는 인수 후 최소 5년간 R&D 예산을 200% 증액하고 연구 인력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핵심 인력에게는 업계 최고의 스톡옵션을 제공하여 회사의 성장이 곧 개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계속되었다. 그녀는 JK그룹 제안서의 모든 허점을 귀신같이 파고들었다. 재무 모델의 비현실적인 가정치, M&A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인수 기업의 문화를 존중하지 않는 JK그룹의 독선적인 경영 방식까지. 그 모든 비판은 지난 3년간 강태준의 서재에서, 그의 통화 내용에서, 그가 무심코 던져둔 서류 더미 속에서 그녀가 직접 보고 들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강태준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치욕을 느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방법, 즉 내부 정보를 이용해 그의 왕국을 공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보를 제공한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그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JK그룹의 임원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총수가 이토록 무력하게 공격당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마침내 그녀의 발표가 끝났다. 성진 케미칼의 이사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표정이었다. 이제 JK그룹의 반론 차례였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미리 준비해온 원고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다. 그는 서연을, 아니, 헬레나를 노려보았다. 증오와 분노가 이글거리는 눈빛이었다. 당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논리적인 반박이 아닌 감정적인 적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처음으로 그를 제대로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깊은 곳에서 희미한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강태준 회장님, 질문이 있으시면 제안서의 내용에 관해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곳은 사적인 감정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여보도, 당신도 아닌 강태준 회장님이라고. 완벽한 선긋기였다. 그와 그녀 사이에는 이제 비즈니스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언의 선포였다.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이성이 완전히 끊어졌다. 그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내깎게 뭔데? 네가 어떻게 감히 이 자리에 앉아있어?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JK그룹의 임원들은 당장이라도 그를 말리고 싶었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분노를 받아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 강 회장님보다 더 나은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강태준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결국 협상은 파행으로 끝났다. 성진 케미칼의 이사회는 JK그룹의 비이성적인 태도에 깊은 실망감을 표하며 태양홀딩스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게임은 끝난 것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회의실을 빠져나갔다. 서연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노트북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강태준의 곁을 스쳐 지나갔다.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그 순간 강태준은 깨달았다. 그녀의 가장 잔인한 복수는 JK그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무시였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자신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 텅 빈 회의실에 강태준 혼자 남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는 더 이상 그의 왕국처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조롱하는 거대한 폐허처럼 느껴졌다. 그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왕좌에서 끌어내려진 패배한 왕. 그것이 그의 현재 모습이었다. 강태준은 텅 빈 회의실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었는지 몰랐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의 광경이 끝없이 되풀이되었다. 자신을 벌레 보듯 하던 한서연의 차가운 눈빛, 그를 조롱하던 성진 케미칼 이사들의 표정,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던 자기 팀원들의 당황한 얼굴까지. 그는 평생 패배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다. 원하는 것은 언제나 손에 넣었고 거슬리는 것은 가차없이 짓밟았다. 그랬던 그가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졌다. 치욕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아니,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그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를 만나야 했다. 직접 만나서 물어야 했다. 왜? 어째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멈추게 만들어야 했다. 위협을 하든 애원을 하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미친 사람처럼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호텔 지하 주차장. 그녀가 차를 세워둔 곳. 그의 머리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마침 검은색 세단에 운전석 문을 열려던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박함으로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지만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다는 듯.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강태준은 그녀의 앞에 거칠게 다가서서 팔을 붙잡았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넌 아직 내 아내야. 서연은 자신의 팔을 붙잡은 그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시선을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손 놓으시죠. 강 회장님, 공공장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모습, JK그룹 총수에게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녀의 침착한 태도에 강태준은 오히려 더 이성을 잃었다. 회장님 이제 와서 남편한테 회장님 소리가 나와 3년 동안 내 집에서 밥 빌어먹고 살던 주제에 밥 빌어먹고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서연의 입가에 씁쓸한 미소가 스쳤다. 저는 지난 3년간 당신의 아내로서 그리고 그 집의 안주인으로서 제 의무를 다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입던 옷, 먹던 식사, 챙기던 스케줄, 그 모든 것이 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당신이 짓밟았던 내 인생과 내 시간에 대한 그래서 복수하겠다. 고작 여자들 질투 싸움 같은 이유로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려. 질투어라. 서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강태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한테 그 정도의 가치도 없는 남자예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죠. 당신이 나를 쓸모없는 장식품으로 여겼듯 나도 당신을 내 목표를 위한 장애물로 여길 뿐입니다. 당신은 내 상대가 안 돼요. 강태준 씨, 그녀의 말은 칼날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그는 붙잡았던 팔을 놓았다. 위협이 통하지 않자 그는 혼란에 빠졌다. 그는 애원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아니면 오유라 때문이야. 그날 밤 일은 내가 미안했어. 사과할게. 그러니까 제발 그만둬. 이 모든 거 없던 일로 하자. 처음으로 들어보는 그의 사과였지만 서연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이미 강은 오래전에 말라버렸고 다리는 불타 없어졌다. 당신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의 가장 큰 문제는 오유라를 집에 들인 것이나 나를 모욕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의 진짜 죄는 타인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 오만함입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나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차갑게 말을 마치고 채에 올라탔다. 강태준은 그녀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었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그는 이길 수 없었다. 적어도 지금의 방식으로는 JK그룹 회장실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처참한 패배감과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한서연, 그녀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냈을 리는 없다. 그녀가 JK그룹의 내부 정보를 손에 넣은 것은 분명했다. 그렇다면 내부에 그녀의 조력자가 있다는 뜻이다. 아니, 그보다 더 가까운 곳에 그는 자신의 지난 몇 달을 복귀하기 시작했다. 성진케미칼 인수건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시점, 태양홀딩스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한 시점, 그 모든 시간 동안 자신의 곁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때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유라,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 애교 넘치는 목소리,
그의 일에 대해 순진한 척 던졌던 질문들. 그가 중요한 통화를 할 때면 조용히 옆자리를 지키던 모습.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의심의 퍼즐 조각으로 떠올랐다. 설마 아니겠지. 그녀는 나를 사랑하는데.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트자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그는 비서실 직통 전화를 눌렀다. 초회 실장.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내 명예를 걸고 절대적인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 강태준은 보안팀에서도 가장 신임하는 소수 정예 인력을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는 구체적이고 집요했다. 지난 6개월간 내 모든 통화 기록, 이메일, 자택과 사무실의 CCTV, 차량 블랙박스 음성 파일까지 전부 분석해 나와 접촉한 모든 사람, 특히 오유라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을 샅샅이 뒤져 그녀의 통화 내역과 계좌 추적도 시작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알아야겠어. 그것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발악이자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제 손으로 무너뜨리는 자해 행위였다. 조사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음 날 저녁, 초회 실장은 지옥의 문서를 들고 온 사자처럼 창백한 얼굴로 강태준의 앞에 섰다. 그는 말없이 보안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장의 보고서와 증거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장은 오유라의 통화 내역이었다. 그녀는 대포폰을 이용해 정체불명의 인물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 그리고 그 통화 시간은 대부분 강태준이 그녀에게 중요한 업무 이야기를 털어놓은 직후였다. 두 번째는 그녀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몇 달 전부터 거액의 돈이 여러 차례 입금되었다. 입금자의 이름은 페이퍼 컴퍼니로 되어 있었지만 그 회사의 자금 출처를 역추적하자 나온 이름은 퀀텀 리프 어드바이저리였다. 마지막 장이 가장 결정적이었다. 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복원해낸 음성 파일의 분석 결과였다. 그가 차 안에서 비서나 임원들과 나누었던 민감한 대화 내용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다. 보안팀의 분석에 따르면 누군가 원격으로 블랙박스의 녹음 기능을 활성화시켰으며 그 신호는 오유라의 휴대폰에서 발신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녀가 그를 도청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손에서 보고서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한서연은 그의 정면에서 칼을 꽂았다. 하지만 오유라는 그의 등 뒤에서 그의 심장에 미소와 함께 독을 주입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내는 적이 되었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는 배신자였다. 그는 이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두 여자에 의해 철저히 농락당한 광대였을 뿐이다. 그의 입에서 공허한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하하. 처음에는 작은 실수였지만 점차 미친 사람의 광소로 변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 한가운데서 서서 목 놓아 웃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분노의 눈물도 슬픔의 눈물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자의 허탈한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잿더미 위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혼자인지를 깨달았다. 광적인 웃음이 멎자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지독한 정적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소리치지도 물건을 부수지도 않았다. 모든 감정이 불타버린 잿더미처럼 그의 내면은 차갑고 공허하게 식어갔다. 배신감에 대한 분노는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 자신의 심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아닌 오유라를 먼저 만나기로 결심했다. 서연은 이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적수가 되었지만 유라는 아직 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배신자였다. 그는 이 추악한 연극에
또 다른 주인공에게 직접 마지막 대사를 건네주어야만 했다. 그는 오율에게 JK그룹이 소유한 한적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연락했다. 평소처럼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약속을 잡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강태준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강태준은 창밖을 보며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그의 모습은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했지만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두웠다. 곧이어 오유라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라운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그의 팔에 매달렸다. 태준 씨, 오래 기다렸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 보여서 걱정했어요. 그녀의 위선적인 목소리를 들으며 강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힘들지? 아주 힘들어. 내 세상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어머, 왜 그런 말을 해요? 태준 씨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랬지? 나도 그렇게 믿었어. 강태준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떼어내고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어젯밤 그를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증거물들이었다. 이게 뭔데요? 오유라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자신의 통화 기록, 비밀 계좌 내역, 그리고 차량 도청 분석 보고서. 이게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떨었다. 강태준은 그런 그녀를 지켜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답군 내 침대 위에서도 그리고 내 등 뒤에서도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오유라는 무릎을 꿇고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녀의 눈에서 악어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태준 씨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그 사람들이 날 협박했어요. 태준 씨를 해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협박. 강태준은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한서연이 당신을 협박해 웃기지 마. 당신 같은 여자는 돈 몇 푼이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얼마를 받았지. 당신의 그 값싼 사랑과 내 왕국을 맞바꾼 대가가 얼마였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오유라는 그의 태도에 절망하며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쳤다. 그래요, 했어요. 내가 다 했어. 하지만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았잖아. 언제까지 한서연의 그림자 밑에서 정부 노릇이나 해야 하는데. 난 당신 옆자리를 원했다고. 내 옆자리. 강태준의 눈빛이 살얼음처럼 변했다. 감히 내까지 게. 넌 처음부터 끝까지 내 장난감이었을 뿐이야. 한서연의 대용품도 되지 못하는. 그런데 감히 내 왕국을 넘보아. 넌 내 주제를 몰라도 너무 몰랐어. 그는 몸을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악마의 저주처럼 달콤하고도 잔인했다.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 네가 이 바닥에서 2번 다시는 고개조차 들 수 없게 만들어주지. 광고, 영화, 드라마, 네 얼굴이 나오는 모든 것을 지워버릴 거야. 네가 나에게서 빼앗아 간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게. 넌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는 그녀를 그 자리에 버려두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라운지를 나섰다. 등 뒤에서 오유라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는 회사로 돌아와 남은 임원들을 모두 소집했다. 이성을 잃은 그는 마지막 도박을 결심했다. 태양홀딩스에 대한 모든 비리 자료를 긁어모아 탈세, 주가 조작, 오너 일가의 비자금 문제, 뭐든지 상관없어.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도 괜찮아. 언론에 전부 터뜨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거다. 우리가 죽더라도. 저놈들 목에 상처 하나는 내야지. 그것은 한서연이 구사하던 정교한 외가수술 같은 전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자살, 폭탄 테러와도 같은 무모한 작전이었다. 몇몇 임원들이 그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아무도 광기에 휩싸인 그를 말릴 수 없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JK그룹이 퍼뜨린 루머들은 사실 확인도 되기 전에 퀀텀 리프의 발빠른 대응에 의해 모두 논파되었다. 헬레나의 팀은 JK의 공격을 예상했다는 듯 모든 루머에 대한 반박 증거 자료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오히려 그들은 이 사건을 궁지에 몰린 JK그룹의 비열한 흠집 내기로 역이용했다. J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시장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태준의 절망적인 몸부림은 그의 제국이 무너지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자충수가 되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텅 빈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침실이 아닌 서연이 머물던 별채로 향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흔적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과거의 기억들이 망령처럼 그를 덮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창한 사건들이 아니었다. 그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사소한 순간들이었다. 1년 전 그가 신규 호텔 사업 투자 보고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였다. 밤늦게 서재로 들어온 서연은 조용히 따뜻한 생강차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보고서를 보니 해외 관광객 유입률 예측치가 너무 낙관적인 것 같아요. 최근 경쟁국들의 관광정책 변화라는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는 짜증을 내며 쏘아붙였다. 당신이 뭘 안다고 끼어들어. 그리고 그녀가 남긴 메모를 그 자리에서 구겨버렸다. 몇 달 후 그의 예측은 정확히 빗나갔고 호텔 사업은 막대한 초기 손실을 입었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반년 전 까다로운 해외 파트너와의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의 일도 떠올랐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와 모든 것을 망쳤다고 소리쳤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넥타이를 풀어주며 말했다. 그분, 와튼 스쿨 동문 명부를 보니 회장님 대학 2년 선배시던데요. 혹시 모르셨어요? 그는 술 기운에 그 말을 흘려들었다. 만약 그때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다. 그가 보지 못했을 뿐. 그녀는 그림자처럼 그의 뒤에서 무너지는 곳을 받치고 흔들리는 곳을 다잡아주고 있었다. 그녀의 조언, 그녀의 보살핌,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었다. 강태준은 처음으로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후회를 느꼈다. 그것은 회사를 잃게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이나 자존심이 상한 것에 대한 분노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제 손으로 내쳤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장님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서연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경영학 원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정갈한 필체로 남겨진 주석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이 작은 글씨들 속에 그녀의 세상이, 그녀의 꿈이, 그리고 그가 알아보지 못했던 그녀의 위대함이 담겨 있었다. 어둠 속에서 강태준은 소리 없이 울었다. 왕국을 잃은 왕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어리석은 남자의 뒤늦고 처절한 통곡이었다. 강태준의 자멸적인 방역이 처참한 실패로 끝난 후 JK그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해 회장 해임안을 상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태준의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는 듯 보였다. 언론과 금융계는 연일 헬레나 한과 태양홀딩스의 완벽한 승리를 예측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그들의 손에 JK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카드. 즉, JK바이오의 임상 데이터 조작 스캔들이 있다는 소문까지 파다했다. 그 카드를 터뜨리는 순간 JK그룹은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입고 공중분해될 것이며 강태준은 경영 실패를 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될 운명이었다. 모든 것이 한서연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녀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자신을 짓밟았던 남자의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다. 복수의 끝이 바로 눈앞에 와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은 강태준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변호사나 비서를 통하지 않은 그의 개인 번호로 온 짧은 문자였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주었으면 한다. 시간과 장소는 당신이 정해. 메시지에는 어떤 위협도 애원도 없었다. 그저 담담한 요청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를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짧게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3시 국립현대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그곳은 그들이 결혼 전 양가 어른들의 강요로 딱 한 번 데이트를 했던 장소였다. 당시 강태준은 그림에는 조금의 관심도 없이 내내 휴대폰으로 업무만 처리했었다. 그에게는 지루한 의무였고 그녀에게는 굴욕의 시작이었던 그곳에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약속 장소에 조금 일찍 도착했다. 넓고 하얀 전시실 안에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낮은 속삭임만이 울렸다. 그녀는 거대한 추상화 앞에 서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난 몇 달간 그녀는 오직 목표만을 향해 달려왔다. 강태준을 무너뜨리고 JK그룹을 해체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 하지만 막상 그 끝에 도달하자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이것이 정말 그녀가 원했던 것일까? 약속 시간 정각. 강태준이 전시실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순간 그를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불과 몇 주 전에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 대신 그는 평범한 회색 스웨터에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완벽하게 손질되던 머리는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죄를 마주하러 온 한 명의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의 앞에 다가와 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틀렸어.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갈라져 나왔다. 모든 것이 내 잘못이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나는 당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어. 내 소유물, 내 성공을 위한 장식품 정도로만 여겼지. 당신의 재능, 당신의 생각, 당신의 영혼을 나는 보려 하지 않았어. 아니, 애써 무시했지. 내 오만함에 가려져 내 곁에 있던 가장 소중한 보물을 알아보지 못했어.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나 증오가 없었다. 오직 깊고 진실된 후회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떠난 후에야. 나는 당신이 남기고 간 책들을 읽었어. 당신의 메모들을 보았지. 그때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눈먼 장님이었는지를. 당신은 나를 망가뜨리러 온 게 아니야. 당신은 나를 구원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지. 그의 고백은 서연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기도 했다. 그녀는 무너진 그를 보며 통쾌함을 느끼는 대신 가슴 한쪽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용서를 구하러 온 게 아니야. 회사를 구해달라고 빌러온 것도 아니고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 그는 말을 이었다.
당신 손에 모든 카드가 있다는 걸 알아. 나를 감옥에 보내든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리든 그건 전적으로 당신의 권리야. 나는 당신의 판결을 받아들이러 왔어.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 치를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테니까. 그것은 완전한 항복 선언이었다. 서연이 예상했던 모든 시나리오, 즉 그의 발악, 협박, 회유, 그 어떤 것과도 달랐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결정권을 넘겨주었다. 복수의 칼자루를 그녀의 손에 직접 쥐어준 것이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를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가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지금 그녀는 망설이고 있는가? 눈앞의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증오하던 오만한 괴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상처 입고 길 잃은 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를 파멸시키는 것이 과연 정의일까? 아니면 그저 또 다른 형태의 복수일 뿐인가? 그녀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자신의 마지막 패를 떠올렸다. 태양홀딩스와 오유라의 불법 도청 및 내부자 거래 증거, 그리고 JK바이오의 임상 데이터 조작 증거. 그녀는 이 두 개의 칼을 모두 휘두를 수도 있었고 하나만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JK그룹을 무너뜨리지 않을 겁니다. 강태준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당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수만 명의 무고한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녀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판결을 내렸다. 나는 태양홀딩스와 오유라 씨의 범죄 증거를 검찰에 넘길 겁니다. 그들의 성진 케미칼 인수는 무효가 될 것이고 그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그걸로 JK그룹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끊었다. 그리고 더욱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거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말라이, 당신은 JK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지분과 경영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고 깨끗하게 손을 떼세요. 그리고 JK바이오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에 대한 대대적인 외부 감사를 수용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당신의 죄는 감옥에 가는 대신 당신이 평생을 바쳐 이룬 왕국이 당신 없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지켜보는 것으로 갚으세요. 그것은 사형 선고보다 더 잔인한 판결이었다. 강태준 같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지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일 수 있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안도감도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듯한 평온한 표정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지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들 사이의 길고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났다.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오직 상처 입은 두 영혼과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만이 남았을 뿐이다. 서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녀가 전시실을 떠나려 할 때 등 뒤에서 강태준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오연아.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고맙다. 무엇에 대한 감사였을까? 회사를 살려준 것에 대한, 아니면 자신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않은 것에 대한, 아마도 그 모든 것을 넘어 자신에게 파괴가 아닌 새로운 길을 선택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이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전시실을 걸어 나갔다. 하얀 벽에 걸린 그림들처럼 그들의 과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작품이 되어 그 자리에 남았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 새로운 캔버스를 찾아 떠나야 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대한민국 경제계의 지형도는 크게 바뀌어 있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JK그룹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태준은 약속대로
JK그룹의 회장직을 포함한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그가 가진 지분 대부분은 사회에 환원되었고 나머지는 직원들을 위한 스톡옵션으로 전환되었다. 왕좌에서 내려온 그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JK그룹에는 전문 경영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사회가 꾸려졌다. 그들은 대대적인 구조개혁과 투명 경영을 선포하며 과거에 오만했던 제국의 이미지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있었다. JK바이오의 데이터 조작 스캔들은 외부 감사팀에 의해 일부 사실로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새로운 경영진이 이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은 오히려 JK그룹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다. 태양홀딩스는 불법 도청 및 내부자 거래 혐의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았다. 서정혁 회장을 비롯한 핵심 임원들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성진 케미칼 인수는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 그리고 오유라,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였던 그녀의 이름은 이제 추악한 스캔들의 대명사가 되었다. 검찰 조사를 받는 그녀의 초췌한 모습이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돈, 명예.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상류층의 삶까지. 그녀의 비극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짓밟은 자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다. 세상의 소용돌이가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서울 파이낸스 센터 최상층.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영이 시원하게 펼쳐지는 사무실의 주인이 된 한서연은 이제 더 이상 헬레나라는 가명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투자자문회사 SY 파트너스의 대표였다. 퀀텀 리프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독립한 그녀는 날카로운 분석력과 과감한 투자 스타일로 단숨에 업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간은 오직 미래를 향해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과거 강태준의 저택이 그녀에게 차가운 감옥이었다면 지금 이 사무실은 그녀의 꿈과 열정으로 가득 찬 따뜻한 성체였다. 한편 세상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던 강태준은 뜻밖의 장소에서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다. 그는 JK그룹의 작은 자회사인 한 기술 투자회사의 비상임 고문직을 맡고 있었다. 화려한 회장실 대신 그는 다른 직원들과 함께 쓰는 평범한 사무실에 작은 책상 하나를 배정받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그를 어려워하고 불편해했다. 몰락한 왕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변해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과 독선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용히 조언을 건넸다. 그는 더 이상 명령하는 법을 잊고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퇴근 후에는 작은 봉사단체에서 활동했다. 자신의 남은 사재를 털어 재능은 있지만 돈이 없는 젊은 창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그들의 서툰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주고 자신의 실패 경험을 거울 삼아 그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더 이상 부와 권력을 좇지 않았다. 대신 무너진 폐허 위에서 새로운 씨앗을 심고 싹을 틔우는 일에서 조용한 보람을 찾고 있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였다. 강태준은 자신이 후원하는 한 스타트업의 사무실이 있는 허름한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상념에 잠겨있던 그의 시야에 익숙한 인형이 들어왔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잠시 카페 앞에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곧장 그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강태준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여기에,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요. 당신이 후원하는 회사 대표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당신이 여기 있을 거라고 알려주더군요. 서연은 담담하게 말하며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몇 달 만에 재회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긴장감도 흐르지 않았다. 마치 오래전 알았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어색하지만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이네요. 강태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네, 당신도 그래 보여요. 서연은 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날카로움 대신 세월의 흔적이 만들어낸 부드러운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과거를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있었고 미래를 이야기하기에는 그들은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시작했다는 청년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좋은 일 하고 있더군요. 내가 망쳐놓은 것들에 대한 아주 작은 속죄일 뿐이야. 강태준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답지 않게 훌륭한 투자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죠. 서연의 말에 강태준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갈망했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다. 그것은 거창한 사과나 변명이 아니었다. 가끔 생각해. 예전에 당신이 타주던 생강차 말이야. 그때 그냥 마셨더라면 아마 감기는 안 걸렸을 텐데. 그의 말에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뒤늦은 후회, 미안함,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고백.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말은 용서한다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가졌다.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현재의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잠시 더 앉아 있었다. 커피가 식어갈 무렵 서연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서. 그래. 강태준도 따라 일어섰다. 카페 문 앞에서 그들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마주보았다. 악수도, 포옹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가 담긴 시선만이 오고 갔다. 부디 성공하길 바라. 강태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도요. 당신의 길을 찾길 바라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서 돌아섰다. 그녀는 눈부신 가을 햇살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갔다. 더 자유롭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해진 그녀의 새로운 삶 속으로 강태준은 그녀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찾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행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된 지금의 자신에게 조용히 감사할 뿐이었다. 그도 몸을 돌렸다. 서연이 걸어간 화려한 대로가 아닌 조용하지만 단단한 골목길을 향해.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서도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법을 배웠으니까. 그렇게 그들의 길고 길었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비극으로 시작했지만 각자의 구원으로 끝을 맺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이해와 성장이 남았다.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고 그들 각자의 내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